수키야. 내 갈 곳을 알아봐야겠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니더냐. 쫓겨난 며느리 수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날 길 옆 도랑 곁에 아이가 하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배고프지?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수키는 업둥이를 가엾게 여기고 어머니 댁에 데려갑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갑자기 수키의 전 남편이 찾아와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키를 쫓아낸 집안의 전 남편은 왜 업둥이를 보고 싶어 할까요? 오늘도 홍자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씨 집안은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어요. 대대로 벼슬을 해온 집안이라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안 어른을 보면 고개부터 숙이고 봤습니다. 소슬대문이 달린 기와집에 논밭도 제법 있고 하인도 여러 두었으니 그 고을에서는 꽤나 행세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며느리가 바로 수키였습니다. 수키는 본래 그 고을 훈장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글도 배우고 셈도 배우고 무엇보다 마음 씀씀이가 바르고 손재주가 좋은 처녀였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빼어났고 술을 놓으면 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동네 안악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한씨 집안의 도령이 혼기를 맞아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던 중에 수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집안이 변변치 않은 게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그 시어머니 되는 한씨 마님이 직접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굴도 반듯하고 눈빛이 맑다. 집안은 좀 모하지만 아이는 괜찮아 보여. 들려라. 그렇게 해서 수키는 18 나이에 한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남편인 한도령, 그러니까 한진복이라는 사람이 성품이 유순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수키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마님도 엄하긴 해도 부당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수키는 부지런히 시집살이를 하며 차근차근 한씨 집안 안살림의 요령을 익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한씨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씨 집안 어른, 그러니까 시아버지 한공이 고을 수령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정확히는 한공이 고을 수령의 비리를 알게 됐는데 의리 있는 선비라고 자처하던 한공이 이걸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수령의 행실을 두고 한마디 했다가 그게 결국 수령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수령이 한공을 미워하게 되자 한씨 집안은 고을 안에서 서서히 불편한 처지가 됐습니다. 장세도 갑자기 올라가고 소소한 행정 처리가 하나하나 발목을 잡혔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집안 살림을 참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거기다 한공이 이 일로 심화병을 얻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채 몇 해가 안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안 어른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남편 한진복은 글은 읽을 줄 알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데는 어두웠습니다. 논밭을 관리하고 장사꾼들과 흥정하고 하인들을 단속하는 일에는 애초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빈틈을 이웃 집안 사람들이 하나 둘 파고들었습니다. 헐값에 논을 사가고 빌려준 돈을 좀처럼 갚지 않고 하인들도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수키가 이 모든 걸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겠지요. 수키는 집안 살림을 조여잡고 남편이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뒤에서 처리하면서 집안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나갔습니다. 바느질 삭슬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시어머니 몰래 이것저것 절약하면서 버텼습니다.
집안에서 수키의 실질적인 역할이 커질수록 수키는 조금씩 집안 안살림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마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집안일에 이것저것 끼어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씨 마님은 가문의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가세는 기울었어도 우리는 양반이다라는 의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사치들과 흥정을 하고 바느질 삭슬 받아오고 이웃집 안악들한테 이런저런 청탁을 하는 모습이 체면 없어 보였던 겁니다. 내가 양반집 며느리를 들였건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마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핀잔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님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살림이 궁색해지니 서로 신경이 예민해졌고 수키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커녕 핀잔만 듣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가 수키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한씨 마님이 본격적으로 수키를 밀어내기 시작한 건 결혼 6년 차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넌지시 남편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수키 행실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집안도 없는 아이를 들였더니 이 꼴이 됐어. 남편 한진복은 아내를 딱히 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키가 집안 살림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가 이어지자 점점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수키에게 퉁명스럽게 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키는 그 사이에서 더 외로워졌습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버티면 버틸수록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한씨 집안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한진복이 어느 지주의 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지주 쪽에서 먼저 접근해 온 것이었습니다. 가세는 기울었어도 양반 집안이니 그 지주 입장에서는 딸을 양반가에 들여보내고 싶었던 거죠. 한진복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어머니와 그 지주의 합의를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씨 마님이 수키를 불러앉힌 건 그 해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수키야, 내 갈 곳을 알아봐야겠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격렬하게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다고 합니다. 수키는 그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지요.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씨 마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딱 꼬집어 잘못을 말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살림을 못한 것도 아니고 불효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니더냐.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수키는 며칠 뒤 간단한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한씨 집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 한진복은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수키가 지나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키는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서운함인지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6년의 세월이 억울해서인지 본인도 잘 몰랐다고 하더군요. 쫓겨난 며느리. 조선시대에 이 말처럼 처량한 말이 또 있었을까요? 갈 데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돌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수키의 아버지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살고 있는 집은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수키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딸은 어머니 앞에서 또 참았고요.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에야 수키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쫓겨왔다는 수치심보다는 그냥 모든 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키는 그 처량한 신세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수키는 살방도를 생각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있으니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머니와 둘이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수키가 택한 건 배짝이었습니다. 한씨 집안에 있을 때 수키는 바느질만 한 게 아니라 집안의 살림 전반을 도맡다 보니 포목점 상인들과도 제법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가 잘 팔리고 어떤 배는 값이 헐한지 어느 시기에 어떤 원단이 수요가 높은지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어머니와 함께 배틀을 빌려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키의 손에서 짜여 나온 배가 품질이 남달랐습니다. 시실과 날씨를 고르게 엮는 감각이 있었고 무늬를 넣으면 그 무늬가 또렷하고 단정하게 나왔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수키의 배를 받아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소?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수키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손재주였던 겁니다. 그렇게 수키가 어머니와 함께 어렵사리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어느 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수키가 시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두 번째 봄이 돌아온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수키는 장에 배를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을 장터를 지나 집으로 향하던 수키가 마을 어귀 어느 길모퉁이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길 옆 도랑 곁에 아이가 하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5, 6쯤 됐을까요?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엉켜 있고 보기에도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분명한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도랑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물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두 명 그 옆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쁜 거겠지요. 수키가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참 묘했습니다. 5살이나 6살짜리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겁에 질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밝은 것도 아닌 그냥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키는 잠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지만 아이 곁에 서서 기다리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혹시 잠깐 자리를 비운 부모가 돌아오나 싶어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보찜에서 아까 장터에서 산엿 한 조각을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잠깐 엿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 얼굴에 표정이 생겼습니다. 달다는 표정이었는데 그게 어찌나 애잔하던지 수키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수키는 아이를 장터 주변에서 한참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나, 부모가 근처 어디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기 있었는데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업둥이였습니다. 수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네 신세가 어떤데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어떡하려고. 어머니의 말이 당연했습니다.
두 모녀가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사는 형편인데 여기다 먹여 살려야 할 아이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게다가 수키는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이러다 마을에 흉이나 나면 어떡하느냐는 것도 어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수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울지도 않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데 그게 어찌나 복이 안 됐는지. 몇 날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내색도 안 하고.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름은 이때. 말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엿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뭔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바닥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아이가 바라보던 건 마루 끄트머리에 엎어진 사발이었습니다. 그냥 엎어져 있는 사발이었는데 아이가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사발 바닥을 톡톡 두드려보고 옆면을 손으로 훑어보더니 어머니 앞에 가져다 내밀었습니다. 이거 금 같어요. 어머니와 수키가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주 가는 실금이 사발 바닥에 하나 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냥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가는 금이었는데 아이가 그걸 알아본 겁니다. 수키와 어머니가 잠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냐? 아이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수키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 도랑 옆에서 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물처럼 맑고 깊으라는 뜻으로 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이. 그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청이를 데리고 사는 첫 달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키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청이를 영껄 끌어오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력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들여다 놨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무슨 사단이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런데 청이가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키의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뚜막 아래에서 연기가 새는 것이었습니다. 아궁이 주변을 살펴봤지만 딱히 이상한 게 안 보였습니다. 그때 청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아궁이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부뚜막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부뚜막 아랫부분을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속이 비었어요. 불 오래 떼면 꺼져요. 어머니가 반신반의하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부뚜막 아랫부분이 오랫동안 열에 닳아서 내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아궁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걸 혼자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었을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가 수키를 불러 물었습니다. 수키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청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드려보면 소리가 달라요. 그게 다였습니다. 두드려보면 소리가 달라요. 청이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 그렇게 말하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가 청이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특이하다는 건 알겠는데 특이한 게 나쁜 방향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지요. 청이의 재주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청이는 물건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두드려 보고 나면 그 물건의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냈습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단단한지,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어디를 고치면 더 좋아지는지.
처음에 수키는 이게 그냥 예리한 관찰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이가 보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 이건 그냥 눈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청이가 이듬해 7살이 됐을 무렵의 일입니다. 수키가 포목점에 배를 납품하러 갔다가 포목점 주인과 함께 창고를 지나쳤습니다. 청이를 데리고 간 날이었는데 창고 앞에서 청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창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창고 오른쪽에 쌓인 배에 습기 찼어요. 포목점 주인이 어이없는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창고 문도 안 열고 그냥 문 앞에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수키도 당황했습니다만 이미 청이의 말이 여러 번 맞아떨어진 걸 경험한 터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포목점 주인이 반신반의하면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선반에 쌓인 배 무더기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살짝 눅눅한 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났지만 안쪽으로 습기가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그냥 뒀다가는 여름이 지나면 배의 곰팡이가 피고 못 쓰게 됩니다. 포목점 주인이 할 말을 잃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얘, 이거 어떻게 알았냐? 냄새가 달라요. 청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냄새가 달라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포목점 주인이 수키에게 슬그머니 말을 건넸습니다. 수키 씨, 그 아이 말이요. 가끔 여기 데려와도 되겠소. 내가 고마운 표시를 할 테니. 수키는 청이의 능력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청이의 재주에 대한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포목점 주인 입에서 시작된 소문이 장터를 돌고 돌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건만 보면 뭔가를 안다더라. 창고 안을 안 봐도 배가 습기 찬 걸 알더라. 사발을 두드리면 금 간 걸 귀신같이 찾아낸다더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씬 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냐고 웃어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목점 주인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건 이 고을에서 약재 장사를 하는 오씨였습니다. 오씨는 여러 곳에서 약재를 사 모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약재는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었거나 다른 것과 섞여 있거나 건조 상태가 안 좋으면 약효가 형편없어집니다. 오씨는 가끔 약재 상태를 잘못 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씨가 수키집을 찾아와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약재를 한번 봐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가 맞으면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수키가 청이에게 물었습니다. 청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재 창고에 도착한 청이가 하나하나 약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가끔 눈에 가까이 대어보고 그러더니 이것들을 면무더기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좋은 것, 저쪽은 상태가 안 좋은 것, 이건 진짜가 아닌 것. 오씨가 청이가 골라낸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수키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골라낸 게 다 맞소. 내가 이미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내가 확신 못했던 것들까지 다 집어냈어요. 그날 오씨가 품삯으로 쌀 2마리를 두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청이의 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도자기 상인이 진품과 짝퉁을 가려달라고 했고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재 상태를 봐달라고 했고 어느 집에서는 집 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지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청이는 그때마다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키가 청이의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건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소리는 아닌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수키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물건이 말을 한다. 어른들이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타고났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을에서 꽤 큰 장사를 하는 최씨 상회가 있었습니다. 이 최씨 상회는 포목, 농기구, 식료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는 제법 규모 있는 가게였는데 최근에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창고에서 보관하던 쌀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도둑이 드는 건지, 쥐가 먹는 건지, 아니면 하인 중에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가 직접 창고를 살펴봐도 뭔가 딱히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청이 이야기를 듣고 수키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창고도 볼 수 있소. 수키와 청이가 최 씨 상회의 창고에 갔습니다. 청이가 창고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천장도 보고 바닥도 보고 벽도 두드려보고 그러더니 창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바닥 널판지를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여기 밑에 구멍 있어요. 최 씨가 그 부분의 널판지를 드러냈습니다. 마루 아래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쥐가 낸 구멍이었는데 쥐들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와 쌀을 조금씩 갉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구멍 근처에 쌀자루를 두면 쌀자루가 쥐에게 노출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최 씨가 청이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수키에게 말했습니다. 수키 씨, 이 아이를 한번 쓸 수 없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상회에서 물건 들어오면 상태 확인하는 일을 이 아이한테 맡기면 어떨까 싶소. 물론 품삯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청이의 첫 번째 직업이 된 셈이었습니다. 최 씨 상회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청이가 물건 상태를 확인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이는 그 일을 하면서도 군말 하나 없이 꼼꼼하게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좋다. 이 물건은 상태가 안 좋으니 돌려보내야 한다. 이것은 보관 방법을 바꿔야 한다. 조용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 상회는 이 덕분에 불량 물건을 매입해서 손해보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무렵 수키는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의 능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청이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봐달라고 하는 산발적인 방식이었는데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아예 감정 혹은 감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었던 겁니다. 수키는 꼼꼼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청이는 물건 상태를 보는 능력이 있다. 상인들은 물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가짜와 진짜를 가려야 하는 일,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일, 오래된 물건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일. 이런 수요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수키가 어머니에게 의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이를 앞세워서 감정 일을 해보려 합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을 따오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앞세운다는 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고. 또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수키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같이 다닐 겁니다. 청이 혼자 내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무리한 일은 안 시키겠습니다. 청이가 싫다 하면 안 합니다. 그러더니 청이한테도 물었습니다. 청아, 너는 어떠니? 이런 일 하고 싶으냐? 청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어머니도 같이 다녀야 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청이가 수키를 어머니라고 부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수키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쫓겨난 며느리에게 시집에서도 얻지 못한 아이 소리를 이 업둥이한테서 듣게 된 겁니다. 수키와 청이의 감정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을 안에서만이었지만 반년도 안 되어 인근 고을에서도 수키와 청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목 감별, 약재 감별, 목재 상태 확인, 도자기 진위 확인, 귀한 농기구나 연장의 품질 감정. 청이가 한 번 들여다보면 거의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수키는 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청이가 느낀 것들을 말로 풀어내는 일을 도와준 겁니다. 청이는 감각이 뛰어났지만 그 감각을 말로 설명하는 데는 서투른 아이였습니다. 수키가 곁에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청이가 느낀 것들을 조금씩 언어로 정리하게 도와줬습니다. 이 약재에서 어떤 냄새가 나니? 겉에서는 좋은 냄새 나는데 안쪽에서 다른 냄새 섞여 있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게 섞인 냄새요. 쓴 냄새. 아니면 시큼한 냄새. 조금 텁텁한 냄새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나중에는 청이가 자기 감각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수키가 그 설명을 듣고 고객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청이의 능력과 수키의 소통 능력이 합쳐지니 일이 훨씬 잘 됐습니다. 수입이 늘었습니다. 조금씩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집도 수리를 하고 배틀도 새 것으로 바꾸고 밥상도 조금씩 풍성해졌습니다. 청이도 먹는 것이 좋아지니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 앙상하던 몸이 동글동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예상치 못했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진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수키가 어머니와 청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진복이 수키 어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예전 양반과 도령의 옷차림이 아니라 꽤 낡아 보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수키가 문 앞에서 한진복을 봤을 때 표정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가운 것도 그렇다고 차가운 것도 아닌 그냥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한진복이 꽤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키야, 내가 잘못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키가 잠시 한진복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진복이 안으로 들어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주딸과 혼인을 했는데 그 여자가 얼마 안 지나 아이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씨 집안은 그 사이 더욱 기울어서 이제 논밭도 거의 다 팔고 시어머니 한씨 마님도 몸져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한진복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키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 됐다는 표정도 그것 봐라 하는 표정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키야,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한진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가세를 정리하시다가 여기저기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잡히기도 했는데 어디서 속은 것 같아. 골동품 몇 점을 팔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세보다 훨씬 헐값에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약재도 좀 있는데 그것도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겠고. 잠깐 말을 멈췄다가 한진복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다는 아이 말이야. 물건 감별을 잘한다는 아이. 그 아이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수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청이가 방 안에서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키가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아, 이리 와. 청이가 나왔습니다. 한진복이 어린아이를 보고 약간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을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청이가 한진복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수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도 돼요? 그래. 어머니도 같이 갈게. 수키와 청이가 한씨 집에 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씨 집안을 다시 찾은 수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그냥 상상하실 수 있겠지요. 6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이런저런 기억들이 스쳐갔을 겁니다. 마당에서 절구질하던 기억, 안채 돛돌에 앉아 바느질하던 기억, 그리고 그 돛돌 앞에서 짐 보따리를 들고 나서던 기억. 집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담벼락도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마당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 관리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마님이 안채에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수키가 방 안에 들어서자 마님이 눈을 뜨고 수키를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키도 말이 없었습니다. 마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느냐? 네, 어머니. 수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을 쓴 겁니다. 마님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노인의 눈물이라는 게 그렇게 작고 조용한 거더군요. 수키가 청이와 함께 한씨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창고에 있는 약재들, 사랑방에 남아있는 오래된 서화와 골동품들, 광에 쌓인 포목들. 청이가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서화를 들어 빛에 비춰보고, 도자기를 두드려보고, 약재를 손에 놓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러고 나서 청이가 수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서화 중에 2개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최근에 만든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니? 네. 도자기는? 저 항아리 2개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작은 그릇들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비싸게 팔면 안 돼요. 약재는? 절반쯤은 상태 좋아요. 나머지는 너무 오래 보관해서 약효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수키가 청이의 말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진복에게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한진복이 청이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수키를 봤습니다. 수키야, 이 아이가 맞다면 우리 집 재정이 어떻게 될지 판이 달라지는 거야. 맞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오? 수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청이가 가짜라고 판별한 서화 2점을 한진복이 서화 상인에게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 상인이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짜냐고. 하지만 전문 감정인을 불러다 살펴보게 하자 결국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상인에게서 그 서화를 사면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라고 한 2점의 서화는 제대로 된 감정을 받은 다음 상인에게 내놨습니다. 원래 팔았던 것보다 서너 배나 더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항아리 2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이가 좋다고 했던 항아리들을 고을해서 제일 큰 골동품 상인에게 보였습니다. 상인이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오신 거요? 이건 진짜 좋은 물건이요. 한씨 집안에 원래 있던 물건이었는데 그동안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니 값어치를 몰랐던 거고요. 이 항아리 2점만 잘 팔아도 한씨 집안의 빚을 상당히 갚을 수 있는 액수가 됐습니다. 한진복이 놀랐습니다. 집안에 이런 보물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청이가 아니었다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정리되면서 한진복이 수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키야, 내가 뻔뻔한 소린 줄 알지만 내가 다시 여기 와서 이 집을 맡아줄 수 없겠느냐? 수키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진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한 짓이 못할 짓인 줄 안다. 어머니 뜻이었다고 해도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그걸 못한 게 내 잘못이야.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 집이 그나마 버텼던 건 내 덕이었어. 내가 나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 수키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씨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해진 마당이었지만 그래도 익숙한 마당이었습니다. 청이도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당연하지. 어머니도 같이 모셔야 합니다. 그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제가 집안 살림 보는 것에 대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한진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뭐라 할 처지도 아니고. 수키가 어머니와 함께 한씨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청이도 물론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마님이 수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마님이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수키가 얼른 말렸습니다. 마님, 그냥 편히 계세요. 마님이 수키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수키야. 마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키가 마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수키가 한씨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집안이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키는 집안 살림을 다시 잡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집안 살림에 실권을 쥐고 했습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빚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디서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청이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씨 집안의 재정 회복에 핵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수키가 이것저것 물건들을 가져오면 청이가 감정을 했습니다. 어떤 게 값어치가 있고 없는지, 어떤 물건이 상태가 좋고 나쁜지. 특히 청이가 뛰어난 건 곡물이었습니다. 쌀이나 콩, 보리 같은 것들을 청이가 보면 이 작물이 올해 어느 밭에서 난 것인지, 건조 상태는 어떤지, 얼마나 더 보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곡물 거래에서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는 장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때 가려낼 수 있으면 손해볼 일이 줄어들고, 좋은 걸 알아봤을 때 빨리 사면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한진복이 이 능력을 활용해서 곡물 거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청이가 좋다고 하는 것만 사고 좋지 않은 것은 거르는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청이가 10살이 됐을 즈음의 일입니다. 인근 고을에서 어느 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 지주는 오래된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사람이 나중에 따진다는 게 말이 나와서 중간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청이를 데리고 그 땅에 나갔습니다. 청이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흙을 집어 들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쥐어보고 땅을 파서 속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절반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물 잘 빠지고 흙도 좋아요. 근데 저쪽 부분은 아래에 돌이 많이 박혀 있어요. 농사 짓기 힘들 거예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직접 파보니 정말 청이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 땅은 결국 청이가 좋다고 한 부분만 가격을 높게 치고 나쁘다고 한 부분은 값을 낮춰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거래였습니다.
이 일 이후로 청이의 명성은 더욱 넓게 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 감별이 아니라 땅 감정까지 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토지 거래에서 청이의 말 한마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한씨 집안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하나씩 정리되고 논밭을 조금씩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집 수리도 했습니다. 낡은 담장도 고치고 안채 지붕도 새로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마님이 회복된 집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키를 내쫓을 때 이 집이 망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수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마님, 그때 그렇게 하셔서 제가 청이를 만났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청이가 1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고을에서 아주 어렵고 복잡한 토지 분쟁이 하나 생겼습니다. 두 집안이 경계선을 두고 수십 년째 다투던 땅이었습니다. 어느 쪽 땅이 더 좋고 덜 좋은지에 따라 경계를 어디로 정하느냐가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그 고을 관하에서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청이 이야기를 하자 관하에서 청이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와서 어른들 토지 분쟁을 판단한다는 게 우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관리들이 내심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이가 그 땅 경계 부분을 직접 다니면서 흙과 돌과 물의 흐름을 살피고 나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이가 말했습니다. 이 경계 부분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쪽으로 흐르는데 이 땅은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보다 서쪽 땅이 수분을 더 많이 머금고 있고 동쪽은 건조해요. 비옥한 정도가 다릅니다. 공정하게 나누려면 이 선이 아니라 저 선을 기준으로 해야 양쪽이 비슷한 땅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이 워낙 조리가 있고 근거가 명확하니까 관아에서 청이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양쪽 집안이 모두 수긍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분쟁이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수키는 결국 한씨 집안으로 돌아와 그 집을 실질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편 한진복은 점점 수키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신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뒤늦게 아이를 낳은 수키는 남편이나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한씨 마님은 그 후 몇 해 더 사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수키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한 일 중에 수키를 들인 게 잘한 일이고 내보낸 게 잘못한 일이야. 그런데 내가 내보내지 않았다면 청이를 못 만났을 거니까 세상 일이 참 모르겠구나. 청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청이는 청년이 되면서 그 능력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 감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광산일에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디를 파면 뭐가 나오는지, 이 흙의 색깔과 냄새와 질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이는 그 감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청이가 일종의 타고난 광맥 탐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씨 집안은 청이 덕분에 무너진 가세를 일으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탄탄한 집안이 됐습니다. 논밭이 늘고 재산이 불고 마을에서 다시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안이 일어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씨 집 며느리가 업둥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기가 막히더라. 물건만 보면 뭔지를 아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 아이 덕에 집안이 살아났어. 수키는 그 소문을 들으면 그냥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이기도 했습니다. 청이 혼자서 한씨 집안을 살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청이를 알아보고 데려오고 키우고
청이의 능력이 세상에서 쓸모있게 쓰이도록 판을 만들어준 건 수키였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데려온 업둥이가 집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풀면 더 정확합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은 아이를 알아봤고 그 아이와 함께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웠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키는 청이를 알아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야담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